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설이야, 소설. 그저 이무기가 판을 치네, 사이비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안치환이 불렀어요. 이무기. 뜬다, 껍데기가 뜬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가 뜬다. 뜬다, 뻔뻔이가 뜬다. 덩달아서 뜬다, 스리슬쩍 뜬다. 향기로는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껍데기가 판을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왜 다들 부글부글 끓고 그래, 너네? 아니, 왜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그래? 그냥 노래 한 곡 틀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래? 아니, 노래가 뭐 어때서 이상하다고 그래? 그냥 이 노래야, 노래. 이무기. 욕 말고 이무기. 아니,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실까? 는 이해가 안 되네. 자, 예. 나는 이제 이 사실 적시죄로 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특히 이 선거철엔 입 다물어야 돼. 그 요즘에 그냥 인터넷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어. 대선 끝날 때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질문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소개할 때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희, 자, 보통 저희 집, 저희 아이 이런 말은 어떨 때 써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를 낮춰 말할 때 저희라는 걸 쓰잖아. 예. 뭐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뭐 할게요. 뭐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자기를 낮출 때 부르는 말이 저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어떨 때 썼냐 하면 옛날에 이제 식민지가 제국에게 가서 그 제국의 황제에게 머리 조아릴 때 저희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지금은 모든 나라가 동등하다라고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라고 써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라고 써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실수로 저희 나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좀 이제 그 낮춰 부르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민감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되게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 식민지였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고, 그 일본 놈들 앞에 가서 이 못돼 먹은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미친놈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군복 입고 우리나라에서 이 군부대를 장악했던 많은 미친놈들 중에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 이런 씹새들이 있었어.
이것들이 일본 앞에 가서 꼭 저희 나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나라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자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방송할 때요. 실제로 그런 놈들이 있었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세계 서열 2위인데 왜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냐 이런 놈들이 있었다니까. 어이없죠. 그게 누가 하는 얘기냐? 그 뉴라이트 애들이 하는 얘기야. 예, 뉴라이트 애들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그랬던 거잖아. 이게 망치 부인의 짤짤이송을 찾아보면 거기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해. 일본으로부터 왜 독립했다고 얘기하는 이 10세들아 이러면서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손가락 분질러 윷놀이 해야 된다고. 그 노래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중요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무슨 얘기냐?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알아냈어. 뭐냐? 신천지와 뉴라이트의 관계. 예. 신천지와 뉴라이트의 관계를 알아냈어.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이제 이 뉴라이트가 누구냐 하면요. 옛날에 이제 주로 학번대가 83학번들이야. 8283학번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반 학번들 중에서 80년대 중반에 소위 이제 그 학생 운동이 사상 투쟁을 하게 돼. 그런데 그때 다수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됐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갖고 변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뉴라이트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위 이제 학교에서 무슨 운동권 공부를 할 때 점조직으로 했다는 거야. 그 점조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라인을 몰라.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는 서로 알고 지내지만 얘 위를 모르는 거야. 요게 점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점조직식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 노동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털리면 싹 조직이 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그 방식이 신천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점조직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랬었던 거야. 근데 걔네들이 변절을 했잖아. 그래서 뉴라이트가 됐잖아. 그 뉴라이트들이 보니까 신천지로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옛날에 80년대까지는요. 반독재 운동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잖아. 8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광주항쟁의 비디오를 소위 이제 교회 청년들이 몰래 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80년대까지의 쓸데없는 얘기해서 블랙이야. 그 80년대까지의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소위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업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는 찬송가 개사곡이 많았어. 그 얘기 알죠? 예. 이건 이제 역사적인, 다 팩션이야.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이제 나머지 소설을 쓰는 건데,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옛날 노동운동가들이 대부분 찬송가 개사곡이었어요. 노가바라고 그래갖고,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거였어. 그게 뭐였냐면, 주로 무슨 인천의 도시산업선교회, 이게 노동운동 단체였어. 예. 요거는 팩트야. 팩션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야. 옛날에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게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는데 그 선교회라는 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거잖아. 근데 소위 교회들을 타고 이런 청년들이 그런 이제 진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 한국의 교회가 반독재 운동의 기지였어. 그랬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썩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도 팩트야. 있었던 사실이야. 역사적 사실. 그런데 그 김영삼 때 소위 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대거 만들어져. 김영삼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그 80년대까지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변절을 하게 돼. 왜 변절하냐면 80년대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었어. 그 뉴라이트 애들이 옛날에 극심한 사회주의자들이었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막 했던 애들이야. 그리고 막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데 89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뭐가 생기냐. 사상의 공백이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게 김대중 때 말고 김영삼 때 뉴라이트가 생겼다니까. 김대중 얘기 또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 블랙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때 왜 김영삼이 92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93년부터 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89년 90년에. 그리고 나니까 그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들이 사상에 공백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머리가 떠버리는 거야. 붕 떠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향을 하게 돼요. 아주 극렬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애들인데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멘붕이 돼가지고 그 뉴라이트로 전향이 되는 거야. 그 학번 때가 8283 요 학번이 많아. 8283들이 많이 전향을 했고 70년대 후반 학번이 그걸 주도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전향해서 발표했던 게 언제냐면 김영삼 때야. 김영삼 때 95년인가 4년 이때 뉴라이트라는 존재가 처음 나타나. 94, 5년인가 처음 나타나고 얘네들이 이제 이 뉴라이트 애들이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운동을 또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보니까 신천지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경찰의 주장인데 그 신천지의 애들 활동하는 방식이 옛날 운동권 조직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운동권 점조직 방식을 신천지가 사람들을 꼬셔 나가는데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점조직 운동 시절 70년대랑 80년대 초반에 운동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라인인지 모르고 운동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라인인지 모르고 이제 데모를 했었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었다는 거야. 근데 그 신천지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교회들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김영삼 때부터 한국 교회 김영삼 후반이야. 이건 김대중 때다. 그러니까 김영삼 후반 김대중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교회에 소모임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얘네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나서 뭐 제자도 얘기를 해. 제자도 얘기를 하면서 소모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부서 체계였어. 그래서 청년부, 장년부, 뭐 무슨 여선교회 이런 식으로 같은 나이대의 단체 모임이었어. 부모임. 그런데 이거를 소모임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90년대 후반에 나타나는 교회 운동이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모임에서 신천지 운동이 시작돼요. 예. 이 소모임들을 왜냐하면 옛날에 부서 운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들은 나이 많은 사람 짱을 해. 그리고 이제 그 부서 중에 그나마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짱을 하면서 다 같이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뻘소리를 못 했던 거야. 뻘소리를 못 했는데 요게 소모임이 되면서 그 소모임들에서 얘네들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야. 남몰래 목사를 흉보고 옛날에 나도 무슨 구역 예배 갔다가 다시 안 가게 된 게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모르는 구역원이 자기네 구역 예배가 없대. 그러면서 우리 구역 예배에 와가지고 막 사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야. 자기 나쁜 걸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에 다시 우리 구역 모임에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모님 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주로 여자들한테 사모들의 욕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모에 대한 욕을 퍼뜨리면서
그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들 중에. 실제로 뭐 서류 정리 제대로 안 해놓고 돈 관계에 희미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돈을 그냥 지 맘대로 갖다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문제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꾸밀 때 그 누구를 동원해서 꾸미냐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신천지 소모임. 신천지들이 소모임을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그 소모임들을 부추겨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내가 그냥 나는 스스로 깨달은 거야. 이거 신천지 움직임이 옛날 그 운동권 선배들의 점조직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신천지하고 뉴라이트가 관계 있는 거 아닐까라고 내가 스스로 혼자서 이제 여긴 내 소설이야. 신천지와 뉴라이트가 관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나의 소설이야. 방식이 옛날 운동권 선배들이 점조직 만들었던 이야기, 그거랑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데 어떤 경찰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신천지의 방식이 그 노동운동 점조직 방식이랑 똑같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걸 배웠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옛날에 운동권들이 배출됐어. 그들이 막 그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사상적으로 좌절하고 교회로 돌아가. 그런데 그 뉴라이트라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변절한 사상가들이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소모임이 급속하게 퍼지고 그 소모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유언비어 방식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막 그 사모님들에 대한 욕을 해. 사모들을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해. 그 다음에 교회의 정관이라든가 교회의 사문화된 규칙을 흔들어. 그리고 나서, 무슨 돈 문제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해. 그래서 그게 횡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면 뭔가 있다, 구리다. 끊임없이 의혹을 심는 거야. 끊임없이 의혹을 심고 허위 자료를 유포해. 허위 자료를 막 유포해. 그리고 난 그 소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런 걸 유포한 다음에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고소고발을 해. 근데 고소고발에 재판이 끝났는데 4, 5년 걸려. 3, 4년에서 4, 5년. 그동안에 계속 시위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구역 모임하고도 또 달라. 그 소모임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이는 건데, 그 소모임들이 만들어진 시점이 90년대 말이야.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각 교회들이 소모임을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 소모임을 만든 교회들이 신천지를 당한 거야. 근데 그 신천지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명박 선거운동을 신천지가 했어. 예. 신천지에서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에 뭐 가입해야 된다. 그게 문서로 발견됐어. 그죠? 그게 2007년에 신천지가 이명박을 당선시키는데 그 작용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슨 방송통신 무슨 자리에다가 앉힌 사람이 있는데 얘가 신천지에 가서 축사했던 사람이야. 신천지라는 게 뭐냐면 2단 무슨 교회 중에 2단 교회라고 얘기되는 데인데, 그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됐잖아. 무슨 국회의장인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 누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새누리라는 이름을 자기네들이 지어줬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지. 새누리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신천지에서. 신천지 수석장로 새누리당 자문위원 임명. 그치? 그니까 이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한나라당에 활동을 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개입했어. 그리고 그쪽에 뭐라 그러나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개입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금 소위 막 박근혜를 막 추앙하는 무리들, 걔네들이 그 신천지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위 이단이라고 수상하다라고 소문났던 교회들이 막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오고 그랬어요. 예. 그 신천지가 왜 그렇게 젊은 애들한테 파고드느냐 하면 옛날 그 운동권 선배들이 의식화했던 방법,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거야. 운동권들이 의식화했던 방법으로 그 신천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젊은 애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 그 2012년 고발 뉴스에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런 기사 하나씩 확인하고 갈게요. 신천지 이만희 새누리당명 내가 지어준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 예. 신천지 전 간부가 CBS의 사이판에 출연을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신천지 유착 의혹을 폭로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 한나라당과 신천지와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폭로됐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섭외부 총무를 지낸 김종철 씨가 팟캐스트 변상욱의 사이판에 출연해서 한간에 떠도는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종철 씨는 12년 새누리당 당명이 확정된 후 설교 강단에서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TK 지역 출신인 이만희 교주가 교세 확장을 위해 새누리당에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교세 확장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조직적 접근. 김종철 씨는 이만희는 청도가 고향이라 한나라당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골수팬이라며 한나라당 시절에는 이만희 교주가 단상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돼야 된다면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가 CBS의 폭로로 정치권 접근 실태가 밝혀지면서 2012년 이후에는 간부들에게만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교주가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위해서 지역구 전입을 종용, 새누리당을 조직적으로 밀어주기도 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새누리당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씨는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고 군대 조직 같은 명령체계로 인원 동원 능력이 빠르다며 교주 말 한마디에 청년부, 장년부, 부녀회 등이 대선에 동원된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만희 교주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신도들의 전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철 씨는 모 지자체 시장 선거 때 특정 후보 부인이 신천지 신도라 그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해당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길 것을 종용했는데 신도들이 돈이 없다 보니 전입을 못한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 연루설로 곤욕을 치를 때 신천지가 나서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다가 급히 취소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만희 교주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신천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김 씨가 반박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회견을 취소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라고 회고했다. 함께 출연한 시사평론가 김용민 박사가 김 씨에게 12년 당시에 신천지와 원수지간인 개신교의 보수적 연합기구 한기총이 박근혜 후보와 신천지는 무관하다는 옹호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자 신천지 유명 강사인 박땡땡이가 한기총 내부 인사 2-3명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인사들이 그녀에 의해 신천지에 포섭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철 씨는 11년
11년 동안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고 전국 12지파를 총괄해 정보 수집과 대외 활동을 주관한 섭외부 총무를 지냈다. 이 밖에 17일에 방송된 사이판에서는 새누리당과 신천지 유착 의혹 외에도 신천지 개파 갈등과 내부 비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또 지지한다라는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천지라고 쓰면 추천합시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우리 방송에도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도 문자를 보냈어. 자기가 신천지 무슨 간부인데 나랑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긴밀히 자세히 만나서 설명을 하고 싶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근데 답장을 했지. 차단 이렇게. 차단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 그 뒤로도 몇 명이 막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번번이 그냥 차단을 했지.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방송에서 막 그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이러면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추천합시다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예. 이건 또 뭐지? 신천지 모른다더니 박 대통령이 보낸 옛 우편물 논란. 작년 기사네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신천지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이만희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 사진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우편봉투 겉면에 발신인은 국회의원 박근혜, 수신인 이만희. 어떡하니. 두 번째 사진은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란 제목의 문서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천지 회원들이 한나라당 후보의 유세활동에 나서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신천지 실제로 2007년 대선 당시 신도 1670명을 한나라당 특정후보 유세 지원에 내보낸 바가 있고, 해당 문서가 당시 12지파에 보낸 문서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당 사진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시절 보낸 우편물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천지를 모른다고 언급한 내용이 거짓이 되는 셈이다. 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신천지 연루설에 휩싸여 정치권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신천지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이란 당명을 한자로 옮기면 신천지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시 박근혜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 신천지 이게 그 각 교회들이요, 각 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에 포함됐는지 그러니까 신천지의 점조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야. 신천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신천지의 세포 조직이 자기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있대. 걔네들을 그 소모임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꼬신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상한 짓을 시키는데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진실을 왜곡해서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우리 가짜뉴스 뿌리는 거 있죠. 지금 가짜뉴스를 뿌리듯이 그 교회에 대해서도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신천지인 걸 모르면서 신천지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천주교에서도 비공개 성서 모임으로 많이 침투한다. 하여튼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서 뭐 나눠주면 따라가면 안 돼. 성경 공부는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돼요. 예. 성경 공부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 말고 따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야. 예. 꼭 교회 말고 딴 데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 수상한 사람들이고, 그 요즘에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서 교역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소모임별로 성경 공부하는 거 나는 그거 문제 있다고 봐. 내가 볼 때 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저 지경이 됐을까? 왜 완전히 한나라당판으로 저렇게 썩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 소모임들이 모임 끝난 밥을 먹은 거야. 밥 누가 사겠어? 부자들이 사겠지. 부자들이 누구 지지해? 한나라당 지지하겠지. 교인들이 성경 공부 끝나고 밥 얻어먹고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저 지경이 된 거야. 예.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신천지는 별개야. 도를 아십니까는 그게 대순진리회견가 그거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개신교의 변종이고 도를 아십니까 또 다른 거야. 예, 증산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어요. 예. 이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는데, 사이비는 뭐냐면, 아예 이제 이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야. 사이비 종교. 그래갖고 이제 사이비는 종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가 아닌 뭔가 이제 교주가 따로 있는 거. 그게 사이비야. 그다음 이단은 뭐냐면 교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주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해. 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달라. 자기가 재림예수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단이야.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입고 교인들처럼 생겼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공부해.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딱 봤는데 요한계시록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 거의 95% 이단, 98% 이단이야. 예. 그러니까 대순진리건 성경을 안 볼걸요? 예. 지금 이제 막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마. 하여튼 난 대순진리계는 잘 몰라. 뭐라 그러나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암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상황에 대한 예언을 한 거야. 요한이.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약간 좀 이상한 상태에서 썼어. 그래서 이게 막 환상을 보고 환상을 쓴 거라서 그게 일반인들이 보면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걸 이용해서 요한계시록을 막 공부시켜, 집중적으로. 그게 아니야. 그게 이단들이야. 그러면서 막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공부시키면서 나머지 내용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66 얘기 많이 하고, 무슨 적그리스도 얘기에 막 지나치게 몰입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성경이 강해.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 길에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예. 침례교나 감리교나, 제7일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안 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뭐 천주교도 제7일 안식일교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7일 안식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성경 공부한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예. 감리교가 무슨 이단이야. 아니, 한국의 개신교 중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마리아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거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 그 뭐라 그러나 되게 원리주의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주교도 이단이고 제7일 안식일교도 이단이고 뭐 이렇게 막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새누리당 지지한다? 잘 봐봐. 주변에서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막 떠드는 인간들 중에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많아. 웃기지?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또 침묵해 요즘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막 떠들면서 예,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요즘에 또 침묵해. 신천지에 대해서는 침묵해.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 교회 안에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 난 수상하다고 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누리당 지지하라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이 신천지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고.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을 막 분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가 삼위일체? 누가 그래? 하느님, 예수님, 성모가 같다는 삼위일체라고 누가 그랬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블랙이야. 그건 내가 볼 때 이단인 것 같아. 예.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예. 성경책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라 그러지, 그 성모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성당이야. 예. 저기 개소리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집 걔도 그런 얘기 안 해.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지. 자, 이거 봐. 또 이렇게 교리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근데 참 이상해. 매번 이러는데 내가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를 얘기해. 근데 매번 다른 종교 얘기를 하고 다른 교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는지 찾아봐. 지금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 그리고 그 신천지가 지금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종교 얘기를 하고 다른 교리 얘기를 하냐고. 물타기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물타기 하는 거지. 매번 똑같은 패턴이야 이것도. 그죠? 예. 매번 똑같이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새누리당과 신천지 관계 얘기하는데 매번 물타기를 해. 이상한 애들이야. 그치? 흐름을 끊고. 그쵸?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새누리에서 국민의당으로 갈아타나. 국민의당 소속 YC 의원 신천지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당이 조직폭력배 동원설에 이어 신천지 연루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원도당 조직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주장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과거 사교 이미지 세탁을 위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접근했던 신천지가 국민의당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어 이번에 국민의당이 지구당 조직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의 한 관계자가 CBS의 문을 두드렸다. 과거 신천지 연루설이 있었던 당 소속 시의원 Y씨를 통해 신천지 신도 수백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이 올 1월 도당위원장 선거를 치르기 직전의 일이다. 당 관계자는
Y씨가 지난해 11월부터 2달 사이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7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Y 의원의 추천을 받은 모바일 등록 당원 500명 가운데 80%가 신천지 원주본부와 분실이 있는 우산동, 태장동 거주자이고 20대 청년층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이 지금 국민의당이야? 아니 지금 국민의당 얘기하고 있는데 또 왜 문재인 얘기를 하래?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신천지야? 그래서 딴 얘기로 돌리고 싶은 거야? 예. 자, 그래서 그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많은데 88년생, 90년생 청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입당한 80%가 신천지 시설이 있는 우산동과 태장동 지역 사람들이라 의심 단계를 넘어 팩트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감이야.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신천지가 온 걸로 의심을 하는 거지 확증이 아니야. 자, 우산동에 위치한 신천지 빌립 지파 시설은 용도 변경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태장동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신천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던 곳이다. 우산동과 태장동이 이런 곳이구나. 지난해 7월에는 태장동 주민들이 원주시청 앞에서 신천지 퇴출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 치러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 지역 순회 경선에 국민의당 지지자 4,700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했고 원주 지역이 춘천과 강릉보다 2배 이상 많은 1,600명이 참여했는데 이를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것. 도당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 것 같다. 원주 대전지구 신천지 문제 쉬쉬. 국민의당 강원도당에 신천지 신도가 이미 침투했다는 듯 하다는 이야기가 전했다. 근데 지난달 30일 강원도 지역에 대선 후보 투표 과정에서 수십 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며 이 광경을 함께 본 참관인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 당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들과 어떤 관계냐고 묻자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했다는 것. 또 당 내부에서 원주 지역에서도 대전과 대구에서 신천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사교 집단과 손잡는 것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부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신천지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Y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불쾌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잠깐 신천지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벌써 3년 전 일인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라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입당 원서를 통해 당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200명이고 모바일로 3,400명 정도 등록한 것을 알고 있다. 우산동에는 많아야 60명이고 나머지는 갑지역, 을지역 골고루 거주하고 있다. 신천지 연루설을 부인했다. 3년 전에도 신천지 연루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원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아내의 신천지 연루 의혹이 불거져서 1차 탈락했다. 이후 재심을 신청, 자신과 아내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해서 공천심사를 통과했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해 1월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전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관계자는 재심 당시 Y 의원의 아내가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2009년 신천지를 알았고 Y 의원이 14년 지방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신천지를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 잠깐이구나. 그러니까 선거 때 나왔구나. 원주 교계 Y 의원 신천지 신도 알만한 사람 다 알아. 2008년 Y 의원 아내 신천지 발각 출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지역 교계는 여전히 Y 의원 부부가 신천지 신도일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천지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Y 의원의 아내가 최근까지 신천지 포교 활동을 Y 의원 부부가 출석했던 원주 B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Y 의원의 아내가 최근까지 신천지 포교를 위해 교회에 서신을 보냈었다. 또 아내가 신천지에 들어가고부터 Y 의원도 함께 다닌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B교회는 2008년 Y 의원 아내의 신천지 출입 사실이 확인되자 공동의회를 통해 출교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신천지로 확인되면 출교를 당하잖아. 출교 당하기 전에 도망간대. 원주교 기독교연합회 2단 대책위원회 한 위원은 Y 의원이 신천지 신도인 사실은 교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Y 의원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40명에 불과한 수준에서 청년 수백 명을 당원으로 데려온 것은 조직적 배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국민의당은 1월 선출된 배준현 부산시당 위원장이 과거 신천지 행사에 참석. 부산? 그래. 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부산 지역 2단 전문가들은 배 위원장이 신천지 측의 도움을 받아 시당 위원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배 위원장이 신천지 신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권남계 2단 상담소장은 신천지 탈퇴자에 따르면 배 위원장이 신천지 안드레 지파에 활동했고 지난해 안드레 지파 내에서 청년들에게 국민의당에 가입한 사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조직적으로 당원을 등록시켰던 신천지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의당에도 침투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신천지 연루설이 불거진 국민의당 강원도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집단이 불순한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강원도당 조성모 위원장은 법적으로 19세 공무원 공직자를 제외한 당원은 가능하지만 사교 집단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입했다는 신천지를 비롯해 다른 종교단체라고 해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산과 강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없을까 하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이 창당과 지역조직 과정에서 침투한 신천지인 색출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호남에 신천지 제일 큰 교회가 있다며. 호남에 신천지 제일 큰 교회가 있다며. 순천에도 그렇고. 순천에도 그 신천지 그 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정현 당선에 도움 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인들이 있었어. 우리 시청자들이 있었어요. 순천에 베드로 지파가 뭐야? 베드로 지파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광주에? 광주가 신천지 교세가 가장 크다. 전쟁나면 왜 이제 신천지 얘기하는데 또 전쟁난 얘기하고 있어. 왜 급했나봐? 아까 다 끝난 얘긴데. 자, 전주에도 있고. 그렇구나. 난 아무 말 안 했어. 기사만 읽었지. 어쩐지. 그렇구나. 중앙선관위 주요 방송사 여론조사 샘플링의 이상 발견 조사 중. 중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심사위원회가 KBS 등 주요 언론사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여론조사 업체의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계 전문가인 김재광 카이스트 수리학과 교수의 주장과 맥락이 같아 주목된다. 자신의 블로그에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땡땡땡 후보의 대학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 KBS와 연합뉴스는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선거 여론조사를 8일과 9일 진행했다. 잠깐만요. 올릴게요. 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는 5자, 4자, 양자 구도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상한 광고가 떴어? 김 교수는 조사 대상 규모와 비적격 사례 수에 이상한 점을 지적했다. 3월 조사에서는 유선 10만 821명, 무선 12만 명의 대규모를 컨택하는데 4월 조사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에 불과하다며 3월은 대규모 컨택을 해야 2,000명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4월 조사에서는 소규모 컨택으로 조사 가능했다는 이야기라며 KBS와 연합뉴스는 지난달 3월 11일, 12일 동안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문 후보는 5자, 3자, 황교안, 권한대행의 양자구도 등 모든 경우의 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제3지대 단일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가 26.9%로 1위였다. 결번, 사업체 번호, 팩스 등의 이유로 전화번호가 여론조사에 사용될 수 없는 비적격 번호 통계도 3월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 이런 거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인 유선 7만 1,599 무선이 6만 2,775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유선이 2,460번 2,460건 무선이 2,650건에 불과하다. 보통 비적격 번호가 한마디로 없는 번호라든가 잘못된 번호가 30에서 40%가 나와야 되는데 3월 조사에서는 50%가 넘었는데 4월에서는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뭔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한 RDD 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RDD가 뭐냐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그 이제 이 RDD라는 게 뭐냐면 그 국번을 가지고 국번은 존재하는 국번이고 뒷번호를 이제 무작위로 막 번호를 조합해 갖고 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30-40%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우연히 이런 거겠지만 혹시 뭐 전화번호를 뭐 어느 단체로부터 받았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RDD 조사가 아니란 얘기라며 회사 자체 DB를 사용한다든지 왜곡 작업이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린 것이 아니라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번호에 전화를 돌렸다는 것. 혹시 신천지에다 돌린 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거 제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야 추측.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건 김 교수라는 카이스트 교수의 주장일 뿐이야. 지금 데이터 랜덤이 깨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조사 회사는 RDD를 사용했다고 기재했다. 회사가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0.0001보다 적은 확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여론 왜곡 시도를 찾아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여론조사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여론조사 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등록된 것은 어제 오후 9시 10일 오전에 심의위에서 여론조사 샘플링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11일 저녁 늦게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심의조치 내역에 공표되고 관련 기사는 모두 삭제된다. 이미 그 박지원이 막 퍼뜨린 내용 아니야? 그 박지원이 이미 막 이 결과를 막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 박지원이 퍼뜨린 여론조사가 이거죠. 누가 사입이 언론 클래스야. KBS하고 연합뉴스? 그렇죠. KBS하고 연합뉴스가 그 어마어마한 사이비 짓을 했죠. 그죠? 예.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KBS나 연합뉴스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비적격 비율이 갑자기 낮아지고 60개 국번만 전화를 걸어. 예.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김재광 교수의 주장을 지금 발표하는 거죠. 샘플링 분야 권위자인 김재광 저기야 카이스트 아니야? 카이스트 교수 아니고 아이오와 주립대학 교수야? 아이오와 주립대학 통계학과 교수가 KBS와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대해 3월과 4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사용됐다. 다른 사람이야 이거? 아이오와 주립대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기사, 이건 뭐야? 월요 신문은 잘못 얘기한 거네? 예. 월요 신문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카이스트 교수라고 얘기한 거니까 잘못된 거네? 응. 네. 샘플링 분야 권위자인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학 통계학과 교수가 KBS 연합뉴스에, 그러니까 교수 이름은 맞는데, 카이스트가 아니라, 이 아이오와 주립대학 교수다? 오케이. 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월요신문을 잘못 썼나봐요. 예. 같은 내용이죠.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발견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비적격 사례 비율. 아까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적격이라는 게 뭐냐면 없는 번호를 막 그 자동 생성을 해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없는 번호라는 거지. 그런 게 4월 조사에 비해서 3월에, 그러니까 3월 조사에 비해서 4월에 너무 낮아졌다. 3월에는 60% 50% 이랬는데 4월에 10% 미만으로 갑자기 줄었다. 이게 이상한 게 정말로 RDD 랜덤하게 뽑혔다면 이게 40~50%는 나와야 정상인데 RDD라고 얘기해놓고 10% 이하가 나오니까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상한 건 무선전화에서 60개 국번만 걸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무선전화에? 아니, 무선전화면 4자리 번호잖아요. 그죠? 무선전화하면 4자리 번호인데 왜 60개만, 왜 누구 지지선언하면 블랙이라 그랬어? 왜 60개만 걸어? 무선전화에서 60개 국번만 걸었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 3월 조사에서는 랜덤으로 1부터 9999까지 하면 랜덤에서 뽑히면 8,000개가 돼야 맞는데 이건 60개만 뽑았다. 그러면 그게 샘플링에서는 증납 추출이라는 것을 한 건데 증납 추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더 나쁜 거다. 그런데 왜 굳이 더 효율이 떨어지는 증납 추출을 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루하고 그 다음날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가불관계에서 을입장에서 주어진 데드라인에 빨리 맞춰야 된다는 2,000명의 샘플을 빨리 맞춰야 된다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비적격을 확 낮췄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비적격이라는 게 유선전화에서는 사업체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나 이런 게 부적격이고 나머지는 그게 할당 초과다. 그러니까 연령대별 할당이 초과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걸어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과거 조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유효성 검증 시스템, 즉 결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 시스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했고 거기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어떤지 밝혀야 되겠죠.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라고 지적했다. 그니까 이제
되게 말이 어려워요? 네. 이 되게 말이 어려운데, 그래요. 일단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서 뭐라 그랬어? 예.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 조작을 한다.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망치 부인이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 조작을 한다. 그래서 그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들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례들을 밝혀줬잖아요. 옛날에 오세훈 한명숙이 17%에서 22% 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실제로 그 진보 세력을 노회찬을 찍게 10%를 유도했어.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0.7%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 다음에 또 오세훈하고 그 정세균이 뭐 오세훈이 20% 앞선다고 뻥을 깠는데 실제로는 정세균이 이겼던 거. 그 다음에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90에서 220석 간다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깠는데 전혀 결과가 달랐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짓들을 한다 라고 내가 맨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안 믿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선거 여론조사가 뭔가 조사 과정이 이게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했다. 그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 예.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그 대선 여론조사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요. 선거 여론조사는요, 선거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다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론조사 한다는 건 감옥 갈 각오하고 한다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얘네들이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방법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결과 데이터가 좀 비정상적이다. 예, 예, 그런데 계속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죠. 네. 계속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이름, 내가 뭐라 했어? 이 지금 선거 여론조사 100% 거짓말이다. 문재인 대세론도 거짓말이고 선거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다 라고 내가 주장했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문재인 대세론이 나왔던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퍼돌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건 퍼돌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나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욕을 먹는 거야.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예. 근데 문재인이 계속 그래왔다며 대세로는 없다고. 문재인이 계속 대세로는 없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문재인이 자기를 대세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도했잖아. 근데 문재인이 누차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세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언론에서는 문재인이 스스로 대세론이라고 얘기했다고 보도했어. 그 언론사도 나는 고소당해야 된다고 봐. 고소고발. 내가 선거 때 사실을 적시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선거 때 내가 사실을 적시해서 감옥 갔다 왔어.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었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나를 잡아넣었잖아? 그러면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한 것들은요, 기자들 전부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돼요. 뭐하고들 있어? 빨리 고발해야지.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보도한 기자들 전부 다 그거 고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낮에는 누가 그러는 거야. 동원 문제?
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선하고 출정식은 뭐 다르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 감옥 간 이유가요, 본선이 아니었어.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야권 후보 경선이 내일부터 경선이 시작돼. 그런데 그 전날 내가 비판했다고 그걸로 감옥 간 사람이야. 야권 후보, 그러니까 본선이 아니라 야권 후보 경선을 시작하기 전, 그걸로 내가 감옥 갔다고. 그러니까 경선에 동원했다. 그게 불법이다. 그러면 처벌받아야지. 그 불법 선거지. 감옥 가야 되고. 예. 본선도 아니었고, 본선에 나갈 수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날 고소고발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었다니까? 예. 같은 조건과 같은 잣대로 다 집어넣어야지. 우리나라 언론인들. 기사 쓴 것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여러분 다 고소고발 하셔야 돼요. 선거법으로 처벌받게 하셔야죠. 뭐 알 권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감옥 갔다? 다 감옥 보내야지. 그래야 공정하지. 안 그래? 예. 나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감옥 갔다가 3개월 만에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왔어. 그런데 내가 징역 6개월이야. 내 죄가 뭔데요? 그때 사실적시죄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거야.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를 비방한 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내가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걔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사는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봐야 돼. 전부 고소고발하세요. 예. 이 특정 후보에게만 불리한 기사를 쓰면 요거는 이거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여론조사 기관, 얘는 이거 그 연구소, 얘네들은 그 관련자를 몽땅 구속해야 돼. 특히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구속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퍼돌리는 애들이 있어. 이 내용으로 기사 쓴 애들도 모두 고발하세요. 모두 고발해야 돼. 그 언론사들까지 다 고발해야 돼. 예. 이 여론조사라는 걸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된 걸, 이걸 가지고 보도한 애들 전부 다 고소하세요. 예. 네. 나를 고소한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저기 감옥 갔어. 내 말을 듣고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한 거, 그 시민들을 오해할 수 있게 한 거 전부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정한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예. 여러분 이거 고소고발 하세요. 여론조사 기관, 내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론조사에 로데이터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데이터 깔아. 그런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지. 이게 바로 데이터에서 걸린 거야.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대상들을 까보면 나와, 이렇게. 조작하면. 로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여론조사한 대상에 대한 조사야. 그 조사 결과를 내라.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조작했으면 조작했다는 게 나와요. 예. 네. 자, 10대 충격, 10대 살인범, 공구범.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한 가지, 좀만 기다려. 그 얘기 주저해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 우병우 영장 심사 중이에요. 예. 우병우 구속영장을 심사 중인데, 와, 보도가 없어. 하루 종일 초등생 살인범 얘기만 나와. 그죠? 예. 하루 종일 그 초등생 살인범 얘기만 나오고, 우병우 영장 심사 중이란 얘기가 안 나와. 이재용 심사 때랑 박근혜 심사 때는 하루 종일 보도를 하더니, 이 우병우 보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미국 항공사에서 동양인 쫓아낸 얘기, 그 다음에 초등학생 10대 공범 얘기, 이런 걸로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지금 이 언론이 철저히 우병우를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정말 대단해요. 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그 구속 결정이 난다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예. 네. 자, 그 다음. 그 박지원이 아침만 되면 문바들을 욕을 해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박지원만큼 문빠 싫어해. 예. 나도 아주 그냥 문재인 빠돌이들이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나 못된 말을 하고, 근데 아주 문빠라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문재인 빠돌이들. 근데 나는 그 문재인 빠돌이들보다 더 싫은 게 전두환 빠돌이야. 나는 문재인 빠돌이들보다 더 싫은 게 전두환 빠돌이야. 아니 80년에 이 5월 달에 광주를 그렇게 짓밟고 그 여름에 미국 간 전두환한테 이 박지원이가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라는 둥 그러면서 빨아준 거 아니야. 나는 문재인 빠돌이들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이가 갈리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누굴 죽이진 않았잖아. 근데 이 전두환 빠돌이가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 예. 그거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미국 교포사회에서 전경환 오른팔로 알려졌던 박지원. 예. 이것도 이게 또 보여줘야 되지. 내가 이거 저 미국 갔을 때 나 미국으로 초대한 장로님이 그 뉴욕에서 그 박지원이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 미국 교포사회에서 전경환의 오른팔로 알려졌던 예. 박지원 예. 근데 누가 박지원? 이게 전경환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박지원인 거잖아. 그죠? 예. 기사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도 있어.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나온 걸걸? 그죠? 여기 조선일보 기사야. 예.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였어요. 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만 나왔으면 못 믿겠는 거지. 근데 내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나를 초청했던 장로님이 그 당시에 그 박지원을 뉴욕 한인회장 만들 때 선거운동했던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 박지원이 전두환, 전경환 따라다니는 거를 봤다. 그렇게 증언하신 분이고. 예. 김경재, 전경환 따라다닌 박지원에게 김대중 소개. 시사 오늘에서도 나왔던 기사로군요. 예. 김경재가 박지원에게 김대중을 소개했다. 지금 이 김경재가 저기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다니는 사람이죠? 뭐 그렇다고. 자, 나는 문빠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문빠보다 전빠가 더 싫어. 문빠보다 전빠가 나는 더 싫다고. 둘 다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어.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대 얘기하기 전 마지막. 예.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어저께 소셜 라이브인가? 예. 손석희가 소셜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MBC를 그만둘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진짜예요? 예. 어저께 소셜 라이브에 손석희가 나와서 자기가 MBC를 그만둘 때하고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분들 아마 저의 방송을 쭉 들었던 사람들 알 텐데, 내가 뉴스룸을 뉴스룸이라고 안 그래. 예. 내가 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제나 손석희 뉴스라 그랬어. 기억나요? 내가 언제나 뉴스룸을 뉴스룸이라고 안 부르고, 손석희 뉴스라고 불렀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JTBC로 손석희가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석희가 변절했다고 욕을 했어. 그 당시에 13년으로 난 기억나는데, 손석희가 변절했다고 막 욕을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손석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손석희의 역사를 아는데 손석희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람은 변절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JTBC로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판단하자 라고 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 혼자였어. 모든 사람이 손석희의 변절을 욕할 때 나만 손석희에 대해서 나는 믿고 기다리겠다 그랬어. 그리고 손석희는 뭐라 그러나 13년 가을에 만들어져가지고 14년 봄에 그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이 언론의 중심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14년, 15년, 16년 잘했어. 잘해왔는데, 근데 내가 막 손석희가 이제 14년에 막 떴어.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석희를 띄울 때, 세월호 때 막 띄우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JTBC 뉴스라고 얘기하지 마라. JTBC 뉴스에도 손석희가 있고 없고 논조가 다르다. 그거 들었던 분 손. 내가 JTBC 뉴스를 막 무조건 믿지 마라. 나는 이 손석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뉴스의 논조가 다르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막 JTBC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손석희만 믿는다. 손석희 뉴스만 믿는다. 따라서 손석희를 팔아서 JTBC를 띄운 다음에 손석희를 내쫓으면 그거는 뉴스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JTBC 뉴스라고 부르지 말고 손석희 뉴스라고 불러라. 그래야 손석희를 자르면 그게 같이 죽는 거다. 내가 뭐라는지 기억나요? 예.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손석희 뉴스를 나는 언론이 같이 띄웠다고 보거든. 예. 분명히 언론도 같이 띄웠고, 그리고 그 민간인 네트워크도 JTBC를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를 띄웠어. 그럼 무슨 얘기냐? 특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마지막으로 나는 손석희를 자를 거라고 난 생각했어. 기억나요? 내가 이 최순실 게이트 터질 때 요거 타겟이 손석희다. 그러니까 내가 손석희에 대한 3가지를 얘기했어. 맨 처음에 손석희가 JTBC로 갈 때 나는 손석희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둘째, 손석희 뉴스를 막 띄울 때, JTBC 막 뉴스를 띄울 때 JTBC라고 부르지 말고 손석희 뉴스라고 해라. 이 손석희는 옳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논조가 다르다. 그래서 손석희를 자르면 그 순간 그 뉴스가 아닌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3번째,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보니까 이거 타겟이 손석희로 보인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지? 나는 3가지를 이야기했어. 지금 이제 이 손석희를 내가 볼 때는 이제 특정 세력이 뭔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모양이야? 예. 근데 이제 이 손석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예. 그럼 아마 자르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 예. 나는 손석희가 사라진 순간 그 뉴스의 생명은 끝이라고 봐. 예. 그 손석희가 사라지는 순간 그 JTBC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난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손석희라는 언론인이 이 14년, 15년, 16년에 보여준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JTBC에서 손석희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응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에 JTBC에서 손석희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손석희 사장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언론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손석희 같은 언론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느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언론인으로서 역사를 만든 사람이 있다. 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그동안 무수히 막 의심하고 막
특히 요즘에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손석희를 죽이려고 그래. 예. JTBC 뉴스가 무슨 뭐 불공정하다는 둥, 나는 걔네들 민간인 네트워크라고 봐.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손석희 까는 애들, 나는 걔네 민간인 네트워크라고 봐요. 예. 거기 넘어가서 부하 내동해갖고 덩다리짓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대 살인범 공범이 자,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10대 살인범 얘기는 초등학생을 죽여서 시신을 나눠 가진 그 10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둘의 막 그 CCTV 사진이 나오고 얼굴이 공개돼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난리도 아니어서 오늘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 저의 제목을 잘 보세요. 충격. 10대 살인범 공범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 10대 살인범이란 얘기는 나는 세월호를 만들고 세월호를 빠뜨리고 세월호가 빠지는데 그걸 막지 못했고 그리고 그 빠진 세월호에서 구조하지 않았고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죽였던 사람들, 내가 얘기한 10대 살인범은 그들이에요.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 걔네들 왜 탈출 못했는지 알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탈출 못한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특히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보도했던 것들, 난 걔네가 살인범이라고 봐. 그리고 그 세월호를 그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날 출항허가를 해준 새끼들이 나는 공범이라고 봐.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그 철근을 실었던 국정원, 난 이것들이 공범이라고 봐. 그리고 이제까지 3년 동안 깔고 앉아서 인양 못하게 했던 것들이 나는 공범이라고 봐.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나는 그것들이 공범이라고 봐. 그리고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게 압박을 가한 우병우와 그 특감단, 난 걔네들도 공범이라고 봐. 내가 얘기하는 10대 살인범 공범들은 세월호 공범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죽여간 304명의 목숨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개소리 할 때야? 전쟁 공포를 팔아서 주식을 팔고 곧 쓰레기가 될 주식을 팔아먹고 이 천박한 것들아,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그러고, 이 썩은 것들아, 이 썩을 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10대 살인범 공범은 그 아이들더러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 애들의 손톱이 다 짓이겨질 때까지 그 공포 속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던 그것들이야. 그것들 마지막 한 놈까지 감옥에 세울 때까지요, 우리는 그 공범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명박, 왜 20년만 운항할 수 있는 민간인 여객선을 30년으로 연장했는지, 박근혜, 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는지, 왜 잘못 고쳐진 배에 운항허가를 내린 한국성급은 왜 그랬는지,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그 배에다가 안전하다고 매달 도장 찍어준 선주연합 그 개새끼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런 대형 해난 사고가 났을 때 인명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동안 조사하지 못하도록, 구조하지 못하도록, 인양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사를 막아냈던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와서 방해했던 새끼들 왜 그랬는지, 이 모든 공범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울 때까지 우리는 이 10대들의 살인범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공범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초등학생 하나를 잃은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304명입니다. 초등학생을 그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304명의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을 잃었어요.
국가에서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탔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 누가 책임질 거야? 아직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만든 새끼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헛소리들에 놀아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세월호에서 많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걷어서 자료에 담고 있어요. 혹시 그 안에 유해 일부가 나올까봐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 딸의 일부가 그 배에서 있을지 몰라서 내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3년을 기다렸어. 안 건진 거잖아. 안 건진 거잖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빨리 찾게 해달라고. 그 가족들에게 휴식을 달라고. 이제 그만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200명의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잃었어요. 가습기 첨가제로 죽어간 사람이 1200명이야. 환경부 공식 확인이 1120명인가 그래.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는 20년 동안 어떤 새끼들이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어. 어떤 새끼들은 그걸 허가를 해줬고 그 어린 신생아들이 죽어가는데 원인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데 원인도 모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냐고. 세계 최악의 화학사고인데 화학 테러 사건인데 너무 조용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다 뒤져야 돼. 왜 허가했는지. 그리고 이게 팔려나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무엇보다 이게 가습기 첨가제라고 밝혀진 게 12년이래. 그런데 12년에도 판매 중단이 안 됐대. 이거 범인 다 잡아야 돼요. 다 이거 잡아서 진짜 살인죄로 몰아야 돼. 죽은 원인이 가습기 첨가제라고 확인이 됐는데 왜 그때 판매 중단을 안 시켰냐고. 그 뒤에도 그걸 마신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몰라서 지은 죄와 알면서 지은 죄는 차원이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시사와 삶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월호의 유가족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세월호 유가족들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쫄래쫄래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서 3년을 고생한 거야. 이제 그 3년이 곧 다가와. 내일 모레야. 그런데 그 3년을 가리기 위해서 이 미친 새끼들이 엉뚱한 뉴스를 뿌리고 네티즌들이 한 것들이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공포를 팔고 곧 쓰레기가 될 방산 주식을 팔고 용서가 되냐고. 왜 아줌마는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미안해. 내가 맨날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야. 맨날 화가 나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화가 나. 여러분, 오랜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김종찬 목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뉴스가 뉴스답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뿌려대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 못된 권력자들에게
오늘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업과 꿀잼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망치부인은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당당히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예,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주신 참세상님, 양현리님, 안경유인님, 그 다음 베티고양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불법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상을 바로잡는 나는 김사부의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그러자 김사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냐? 나는 내 주변을 바꾸려고 이런다. 우리가 시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큰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내 주변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사를 알아야 된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시사를 알아야 돼요. 저놈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숨기고 지네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진실이 뭔지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시사와 정의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약자를 편들어주는 거, 그게 정의예요. 내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자 편을 들 때, 내가 강자하고 싸울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내가 피해자 편을 들어줄 때, 내가 피해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약자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내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첫 시작이에요. 나부터 마음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꿔나가면서 세상을 바꿔갑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 동천, 무리 중 뜻지, 움직일 동 하늘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저 거대한 경제 권력, 정치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어려운 상대하고 싸우면서 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 그러면 절대 우리는 지지 않아요. 내가 싸우다 죽고 내 자식이 싸우다 죽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류는 싸워왔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이게 제가 15년 9월 국정원 좌익 교수에게 패소했다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번 판은 안 될 거다. 믿으면서 갑시다. 여러분이 제 곁에 계시면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난다고 해도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옆에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시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종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망치 부인으로 살다 죽을 겁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경선은 망치 부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망치질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그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래도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저의 자서전을 쓸 겁니다. 어때요? 이런 망치 부인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실 자신이 있어요?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